네, 정준희의 토요토론 네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 그리고 그렇게 방치한 우리 사회의 정치구조의 문제는 무엇인가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모두가 다 아시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어떤 구조 속에서 일어난 일인가, 게다가 그의 위헌적 행동에 대해서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국회나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불신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된 이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재와 같은 상태를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를 상당히 경악시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대통령 권력이 집중되어서 잘못 사용되었을 때 어떤 문제를 우리 사회에 남기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렇게 권력이 집중되어서 행사되었을 때 나설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통찰을 하신 바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책임 정치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던 바 있습니다. 과연 현재 우리의 정치 구조가 어떤 상태에 이르렀길래 이와 같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가 깊이 있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떤 로드맵 그려가야 될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깊은 논의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패널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한국 정치 구조에 대해서 깊이 있는 분석을 해오셨고, 정치 개혁적 대안에 대해서도 아주 실효적으로 많은 문제의식을 제안해 오신 분입니다. 서복경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에서 3선 의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요. 헌법의 문제 그리고 우리 법률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역할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박주민 의원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뭐 여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내란죄로 고발당하셨어요. 아니, 내란죄가 아니라요. 계엄법 위반. 계엄법 위반. 그러니까 예. 계엄 때 이제 포고령을 예. 발령하잖아요. 예. 포고령 1호가 이제 국회에서의 정치활동 금지인데 네. 정치활동을 했다라는 이유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상태에서 저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고발을 했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포고령 위반으로. 포고령 위반. 예. 그 위헌적이고 비법률적인 포고령으로. 근데 예. 본인은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예. 장관 여전히 그 당시에 계엄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네네네. 포고령도 현재 유효하다. 그런데 위반을 했으니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굽히고 있지 않죠. 네. 예. 그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어머님 뭐 깜짝 놀라셔가지고 아하. 예. 혹시나 이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거나 또는 고초를 겪을까봐 걱정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 했죠. 예. 어머님이 가족이니까 당연히 걱정이 되시겠지만 이런 황당한 일을 겪어야 되는 것 자체가 참 불행합니다. 그 고발된 것도 황당하지만 다들 보셨잖아요. 하여튼 뭐 황당한 일의 연속인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서복경 교수님은 정치학자로서 사실 현 상태를 바라보는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민주주의가 이 선을 넘는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그게 꼭 민주주의가 늦게 출발한 나라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왜 저런 일이 생기는가 이런 거를 그래도 좀 여유 있게 봤었죠. 네, 여유 있게. 남의 나라에는 왜 저런 일이 생겼나. 근데 이제 제 발등에 폭탄이 떨어진 상태여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이런 경우 다른 나라 사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태가 남긴 어떤 긴 후과 이거는 아마 5년 내지 10년 이상 갈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남기는 민주주의에 대한 후과에 대한 문제를 빨리 지금부터 공론화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논의를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일단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라서 현재와 같은 그릇된 권력 행사까지 이르렀는가, 이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텐데, 검찰총장이 바로 대권 주자로 나온, 그리고서 당선이 된, 아마 선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당선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었던 거잖아요. 그 생각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여쭙죠. 박주민 의원님. 검사가 바로 옷을 벗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랬죠. 예. 왜냐면은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모든 수사 과정에 대해서 관할하고 그 사법 시스템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옷을 벗고 바로 정치에 뛰어들게 되면 그 사람이 했던 역할을 포함한 검찰이라는 조직이 했던 역할이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띠게 되거나 또는 띌 것이다라는 오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회에서 문제 해결의 주된 시스템 중에 하나가 사법 시스템인데 이 사법 시스템의 기능이 훼손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총장까지 한 사람이 옷을 벗고 바로 대선에 뛰어드는 게 매우 이례적이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무렵에 이 사람만 지금 주목을 받고 있지만 감사원장도 옷을 벗자마자 바로 정치에 뛰어들어서요. 감사원도 굉장히 독립성이 요구되는 조직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전례가 없었는데 이렇게 뛰어들면서 오히려 이런 평가까지 받았던 거죠. 선거를 자기가 뛸 염두하에 조직적 자원을 활용한 그래서 특정 정치 세력에 끊임없이 구애를 한 것으로 또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행동들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큰 꿈을 꾸니까 국가의 중요한 기관에 수장이 돼서 그 자원을 이용해서 특정 정치 세력에 호소하고 특정 정치 세력은 공격하고 그래서 그걸 또 자산으로 바로 정치에 뛰어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시스템이 망가져 버리는 그런 현상을 낳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좀 방어막을 쳐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막을 세워서 그런 사람들이 당장 정치로 뛰어들지 못하게 하는. 그만두고 나서 적어도 몇 년의 냉각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유혹을 스스로 좀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요 과정에 대해서 서석훈 교수님. 일단 저는 윤석열의 탄생을 우리나라 정치 제도나 풍토나 문화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특정한 시점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발생시킨 일종의 그 대형 사고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선출 공직을 맡지 않았던 자가 유력 두 정당 중에 하나의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대통령이 된 게 처음입니다. 또 다른 집단에서도 그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공직자. 감사원이 그랬다니까. 그렇죠. 감사원. 감사원장이. 그 다음에 뭐 기재부도 꿈을 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재부도 꿈을 꿀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뒤집어서 얘기해서 일종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모판을 형성해 준 거예요. 국민의힘이라고는 정당이 이 사람을 일종의 그 받아들여서 하지 않았다면 그 윤석열이 따로 정당을 만들었을까요? 그 능력은 안 됩니다. 기존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기성정당에 올라타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회의 공간을 열어버리는 게 그 시점의 사건의 출발입니다. 꼭 검증이 된 사람이 아니고 외부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위험한 사태를 초래했는가. 사실 이거를 진단을 하는 것이 이 사태의 핵심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럼 그 문제로 가기 전에 이런 한번 반론을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제 공직 경험을 가진 자를 직접 대통령이 된 거야 워낙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이런 선출 공직자로 불러들여가지고 바로 정당에서 쓰는 그런 일들이 불가피한 거냐 아니면 그냥 우리나라의 불행한 정치적인 문화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한번 또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또 우리가 이제 정당 이론대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라면은 기초의회에서부터 검증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기초단체장이라든지 아니면 광역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중앙정치를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정치적인 사다리라고 합니다. 이런 사다리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1차 검증, 2차 검증, 그 다음에 결국 5천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직위에 이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만들어진 게 우리가 88년에 총선을 처음 했고 그 다음에 전국에 이제 지방정부하고 지방의회 선거를 한 게 95년부터예요. 역사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계속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인바이트를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정당들이 외부에서 불가피하게 전문가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검증 과정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 내에서 예를 들어서 당 내부에서 후보 경선을 한다라든지 네. 검증을 한다라든지 이런 과정이고 처음부터 바로 중앙공직으로 들어오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제도적 제어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밑에서 크는 말하자면 자체적으로 그 정치인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작동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되면서 자체적으로 커서 올라오는 트랙 자체는 굉장히 얇고 계속 데리고 오는 거죠. 네. 이런 게 일종의 이제 기관의 문화라고 이제 자리로 잡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박 의원님. 사실 뭐 저도 영입된 네. 인물이에요. 그 당 내에서도 당원분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 이렇게 어느 당이나 되게 좀 빈곤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 자체에서 뭐 경선을 통한다든지 또는 당에서 뭔가 선출을 받는다든지 이럴 때 그 아까 말씀하셨던 스크리닝 작용 되게 약해요. 네. 약하고 당의 정체성과도 잘 안 맞는 사람들이 갑자기 딱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당 내에서의 어떤 경선 과정, 정당 내에서의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좀 발전이 돼야만 좀 온전한 그 정치의 하부 토대가 좀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이 사실은 스스로가 그 정권 창출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영입을 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영입을 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당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경쟁을 붙여가지고 영 아니다 싶으면 그래도 좀 버린다거나 유보시킨다거나 이랬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유가 훨씬 더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을 절대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지금 갔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선출로부터 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과정에 이르기까지 국민일반 정당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나? 이게 그 정당이라는 조직은 사실 굉장히 특수한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정당의 당원이 되고 또 좀 올라가게 되면은 선출공직을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분들이 모이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개인으로 놓고 보면은 다들 인생 4년, 길게 보면 8년, 12년 막 그걸 투자를 하면서 선출공직에 대한 도전을 위해서 자기 트레이닝을 하는 조직이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규율을 만들어내고 그걸 유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말기에 열린우리당이 공중분해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신히 얼기설기 모아가지고 2007년에 대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2008년부터 해가지고 조직 복구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2012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도 복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뒤집어서 얘기하면 2012년 대통령 선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줄기차게 나는 정치 안 한다고 했던 분입니다. 네. 근데 민주당도 대안이 없어서 그분을 인바이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012년 대선 후보가 되던 시점에 그분도 아주 짧은 초선 의원 경력의 선출공직밖에 경험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2012년 대선을 하고 나서야 민주당이 조직을 복구하기 시작하고 시스템을 리빌딩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2017년 대선 가까이 와서야 2007년에 이 붕괴된 조직을 복구합니다. 네, 거의 한 10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당 조직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대신에 민주당은 민주주의 시스템 안에서 절치부심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정도로 간 건데 2016년, 17년에 이제 탄핵을 당하고 나서 똑같이 당시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붕괴를 경험을 하죠. 바른정당으로 깨지고 그 다음에 당원들이 이탈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붕괴된 조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정도를 걷지 않고 사수를 쓴 겁니다. 네. 지금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요. 그렇게 하면서 이 2022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도 정당이 일단 이 유권자들한테 내놓을 컨텐츠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컨텐츠가 공백 상태가 돼버린 거고요. 조직의 기율 만들지 못했습니다. 리더십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을 후보로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지금 드러나듯이 명태균 씨 뭐 이런 해서 일종의 이 온갖 가지 바르지 않은 방법, 위법적인 방법을 다 써가지고 이 사람을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내부적으로 당 자체가 콘텐츠가 없고 국정운영의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 박수민 의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국민의힘이 의회 내에서 보였던 기본적인 스탠스가 뭐냐면 난 디시전이에요. 미결정. 안 하는 것. 안 하는 거. 우리가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 기다려달라.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일종의 실질적으로는 의회 정치를 사보타지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데 안 한 게 아닙니다. 결정을 못 내리는 조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조직 자체가. 그 조직의 역량 자체가 사실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부의 컨텐츠나 조직의 기울이 공동화된 껍데기만 남아있는 조직이 된 거예요. 이 상태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제어를 못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윤석열이 휘두른 권력의 힘이 쫙 빨려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두 정당이 시차가 있지만 다른 붕괴 경험을 했는데 왜 민주당은 저격로로 갔고 국힘은 공동화돼 버렸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이 진지하게 공유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꿔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약컨대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건 유지가 굉장히 어려운 특별한 조직체인데 특히나 권력이 없으면 유지가 잘 안 되니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 계열이든 둘 다 붕괴를 경험했는데 민주당 그래도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나름대로 10년간의 절치부심을 거쳐서 자기 정당 조직을 회복한 결과로 권력을 잡은 반면 국민의힘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이미 사실은 붕괴가 시작됐었고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완전 붕괴된 이후에 절대 권력을 잡을 수 없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사수를 써서 권력을 잡은 역설적 여당이 된 그 상태가 바로 이 표현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거친 표현이라서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쭉 느껴왔지만 최근에 좀 더 강하게 느낌을 받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강하게 느낌을 받는 건 뭐냐면 거칠게 표현하면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느낌입니다. 기득권 카르텔이 정당의 외피를 쓰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검찰 출신이나 감사원 아니면 뭐 기재부 출신이나 이런 분들을 쉽게 데려오는 거예요. 동질적이거든요. 그 카르텔이 안에 있고 그렇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기에는 수십 년간 관료로 커왔다거나 뭐 그쪽에서 역할을 했던 분이 한 식구예요. 그냥 쉽게 데려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남이가 형 동생 하는 사이고 데려와서 또 쓸만하면 또 데리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분들 생각에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가치나 정당의 지향은 없는 거죠. 이익 공동체입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 이득을 지키기 위한 카르텔만 있는 거고 이번에도 사실은 정당이 굉장히 큰 내용을 겪어야 되는데 저렇게 싸고 가는 건 뚜렷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딱 하나 다음 대선에서 그래도 이 이야기 하나로 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고한 기득권 카르텔이 된 것 같고 되어왔고 됐고 그 형국이 당분간 또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치나 이념으로 묶인 정치 조직이 아닌 그게 정당인데 그렇지 않은 거죠. 진짜 박근혜 때부터 쭉 돌이켜보면 어떤 국가적 이슈나 아젠다에 대해서 본인들의 안을 갖고 온 적이 없어요. 정부 관료들이 만들어낸 안이 그냥 아닌 거고 그게 없으면 그냥 없는 거예요. 결정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부터 듣기로는 이게 워낙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사실은 정당이 아니라 정부를 뒷받침하는 정치 세력이었었기 때문에 애초에 정책이 있는 정당이 아닌 속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 정부가 언제나 자기네 정부였으니까 정책은 관료들이 가져오면 되고 그다음에 정당은 대통령이 원하는 거를 그냥 거수게 해주면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었다라고 이제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민주적 정당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려고 뭐 노력은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까지 이어지는 기간 동안 일부 뭐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온 결과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망한 건 어떤 문제일까요?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은 정당 정치가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방법은요. 정당 내부 민주주의도 필요하겠지만 그거는 좀 부차적입니다. 민주주의는 정당 간에 있는 거지 정당 내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우리가 일반 시장에서도 생각을 하면 기업들이 경쟁을 해야지 신상품도 내놓고 그 다음에 소비자에 대해서 서비스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독점 시장, 독과점 시장에 있어서는 배째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정당 경쟁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에요. 경쟁의 압력을 받지 않으니까 고이게 되는 거죠.
고이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 더불어민주당은 그럼 왜 그 경로가 아니게 됐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2017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급증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나라 정당의 당원수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2008년 기준 데이터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국민의힘 당원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됐어요. 저쪽이 훨씬 많았어요, 당원이.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당원의 사이즈를 계속 국힘 당원이 훨씬 많았습니다. 계열 당원이. 그랬는데 이게 넘어서 가지고 이 당원들이 일종의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우리나라의 이 민주적이거나 상대적으로 진보적 시민들이 왜 우리 아큐파이 무브먼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예.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점령하라 민주당. 이러고 밀고 들어온 겁니다. 이 시스템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일종의 민주당 개조론일 수도 있고 예. 또는 어쨌든 민주당 활용론일 수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막 밀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막 더블 해가지고 지금 당원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정당에 그렇죠. 속하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만들어내는 힘 그리고 아무리 민주당의 어떤 내부의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밑으로부터의 압력을 버티지를 못했기 때문에 꾸역꾸역 온 겁니다. 크게 정당은 세 가지로가 있어야지 굴러가거든요. 하나가 컨텐츠, 두 번째는 좋은 후보자군이 나올 수 있는 정치 엘리트, 경쟁하는 정치 엘리트.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당의 애착심을 가지고 그 당의 정체성에 동의하는 당원. 이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어야지 굴러가는 게 당원입니다. 정당이라는 조직이에요.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컨텐츠 공동화 상태고 그 다음에 정치 엘리트들은 맨날 바깥에서 이 카르텔이라고. 예, 이 카르텔로 했고 그 다음에 당원으로부터의 압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었어요, 그동안. 네. 공동화된 자리를 정광훈 세력이 밀고 들어오면서 역설적으로 우익적 컨텐츠, 그러니까 우익적 가치 지향을 가진 당원들이 압박을 행사하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저렇게 말하자면 재고조화되는 과정을 거쳤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닙니다. 저 당이 저렇게 된 거는 수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저렇게 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과점 구조,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두 개 정당. 이 근본적으로 문제였는데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은 당원들이 이제 다수가 밑에 토대를 채워줌으로써 이제 정당의 꼴을 갖추게 됐으나 국민의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강 정책도 없고 공직 후보자도 그냥 이 카르텔에서 나오고 있으나 이 당원이 밀고 들어왔는데 그게 하필 예, 특정 조직된 상당히 이상한 세력들이 이제 접수한 형태. 그래서 결국은 정당의 꼴을 못 갖췄다. 실제로 제가 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나 또는 그 젊은 의원들을 만나보면 지역에서 당원의 압박이 굉장히 강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근데 그 당원들의 온도는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우파 같은 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근데 제가 이제 만나니까 주로 저를 만나줄 정도면 그래도 좀 생각이 하셨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는 어찌됐든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원 중에 활성화되어 있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진짜 정광훈 집회에서 마주보는 그런 분들의 생각과 거의 유사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 연결해서 해보죠. 사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민주당을 욕하면서 하는 말이 팬덤 정당이다. 네. 팬덤 거의 뭐 정치 팬덤들에 사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저열한 의미에서의 개딸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재명 체제 하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독재적인 그런 민주 정당을 만든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당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죠. 근데 결국 완전히 뒤집어서 결국 정광훈당 이런 뭐 가설적으로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굉장히 극단적인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당을 접수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름대로 선출직 공직자 생각 있는 공직자들도 그 생각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인 건데. 네. 실제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유튜버들 중에 좀 규모가 큰 유튜버들이 누구누구 의원들 왜 현장에 안 나오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전화하게 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광훈 집회 같은 경우도 저희 입장에서는 참 가기가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과 그런 분위기의 집회인데 정치인들이 가서 넙죽넙죽 절을 하고 뭐 한단 말이에요. 그쪽에 이제 에너지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열기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조직된 힘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쪽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건 맞고요. 근데 내부에서는 아마 손절을 하고 싶은 욕구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면은
헌재에서 하는 얘기 보셨죠? 윤석열 측이 예. 터무니없는 얘기들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정당 자체가 그 내용을 믿고 또 그 내용을 주장하는 정당이다라고 비춰지긴 어려울 겁니다. 어느 정도는 싸움이 있을 것 같아요, 내부에서. 그래서 아마 박 전 대표님도 윤석열의 힘과 국민의힘이 분당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인데 그 정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제 그쪽에 강한 에너지가 있어서 끌려가고 있는데 내부에서 그걸 견제하고 반대쪽으로 가려는 흐름도 느껴지긴 합니다, 지금. 일부의 그런 흐름은 예. 있다. 실제로 그래서 지난번 의총 얘기 들어보니까 강경파라는 사람들은 내란 관련된 특검법을 내는 것 자체를 극렬하게 반대했는데 지도부 중심으로는 꺾어서 어떻게든 발의는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내부 분위기를 전달해 준 사람에 의하면. 그러니까 뭔가 약간 거리를 두고 손절하려는 흐름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국민의힘이 이런 상태면 굉장히 정말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흔히 이제 지금 권력 집권한 양태가 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상대의 실수를 최대한 유도해서 극단적 세력이 주도하는 어떤 내용으로 극단적인 인물을 불러와서 대통령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정당이긴 하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당분간은 국민의힘은 재생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 내부에 약한 반발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조직의 리더십을 바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당으로 내부로 하면 당권 경쟁이 되겠죠. 당권 경쟁을 다툴 만큼, 그러니까 윤석열과 결별하려는 세력의 힘이 결집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 원래는 상대적으로 이 민주주의 체제 안의 보수, 정당을 지향했던 당원들이라든지 당협위원장들이라든지 대의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방금 상당히 극우적인 그리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분들이 당 조직을 적극적으로 잠식하게 되면서 이분들이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이런 형태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 당이 참 그 반체제 정당으로서 거의 완성기에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당연히 이제 계엄을 그 옹호하거나 탄핵을 반대하거나 이 부분들은 당연히 위헌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반체제 정당으로서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낸 건데요. 요거를 제쳐놓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 정당에서 지금 흔히 슬로건으로 나오고 여기에 많은 이제 극우 시민들이 동원되는 핵심 슬로건이 뭐냐면 이재명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얼마나 민주주의에 반하는 발상인지를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민주주의에서 판별할 권한은 유일하게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는 국민들밖에 그렇죠. 없어요. 유권자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재명이 이래서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식이 이 정당이 하는 유일한 이야기예요. 그게 문제라. 그러니까 모든 걸 압도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안 되기 때문에 계엄도 정당화될 수 있고, 이재명이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은 탄핵되면 안 되고, 이재명이 안 되기 때문에 폭도들도 옹호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상위 가치가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미 이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의 경쟁은 포기한 정당이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이 상대당하고 정치적인 경쟁을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걸 완전히 몰각한 상태까지 가버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그 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특히 정광훈 씨나 이런 사람들이 선동을 하는 유권자 집단과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정치 활동을 하려고 하는 시민 집단 늘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계를 완전히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꾸 반체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약간 설명을 드리면 정당 이론에서 반체제 정당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독재 국가에서 민주주의 정당, 반체제 정당이죠. 그렇죠.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주의 정당, 반체제 정당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를 지향을 하거나 전체주의를 지향을 하면 반체제 정당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일반 용어로 쓰는 건데요. 민주주의 체제의 경계를 벗어난 시민들에 대해서 가가지고 표만 되면은 구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당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정당은 반체제 정당으로서 거의 완성기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적어도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한두 명의 그런 의원이 있었죠.
정광훈 씨 집회에 가가지고 이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들이 가가지고 넙죽넙죽 한 분들이 없지 않았어요.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소수였고 당에서 차명진이라든가 뭐 이런 그렇죠. 유명한 분들이 있었죠. 예. 당에서 그 사람들을 주변화시켰고 예. 결국 이분들이 못 견뎌가지고 나갔고 이런 정도의 방벽은 있었던 정당이거든요. 네. 지금 전혀 없고요. 네. 그럼 당분간은 이게 민주주의 체제 정당으로서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움직이는 정당으로서 스스로를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예. 이건데 그나마라도 그게 복구가 돼야 그래도 작은 희망이라도 있는 건데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참 불행하게도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그와 같은 반체제적 그 시민들을 엮어서 권력 창출에 최대한 노력하는 아주 쉽게 말하면 이재명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에 성공하는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결국은 유권자의 상당수가 거기에 끌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그 어떤 우려를 지금 민주적 시민들은 갖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상당히 좀 문제 있는 것들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들이 얘기하는 반체제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적인 얘기, 반민주적 이야기는 명확하게 좀 규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것에 반대하기 위해서 정당하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확실하게 좀 자리매김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요즘에 언론에 출연할 때마다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다뤄주지 말아라. 네. 마치 논쟁적인 사안인 것처럼 모든 걸 만들지 말아라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하여튼 어찌 됐든 지금 저분들이 하고 있는 반체제적이고 반헌법적인 부분은 명확하게 규명이 되고 그게 시민사회 내에서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언론이 예를 들면 그들의 이제 목소리를 당연히 부정하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그러니까 헌법적 체제 안에서 이야기들을 위주로 해주는 게 일단 중요하고 사법적인 판단도 물론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아니 언론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부장들 몇 명하고 지난번에 제가 저녁을 잘 안 하는데 언론인들하고 할 얘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 따옴표를 따가지고 그냥 전달하는 그런 건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쪽을 기계적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기계적 그렇죠.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다루고 그러니까 모든 사안이 논쟁적이 되고 헌법적으로든 여러 어떤 원칙상 돼서는 안 되는 얘기가 마치 거론되고 논쟁이 될 만한 사안처럼 자꾸 되니까 네. 그 틈을 비집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상한 시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안 되는 걸로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건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데가 해온 참 사술에 의한 결과물이다라고 하는데 물론 동의합니다만 절반을 넘은 유권자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유권자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라는 건데 그나마 그래도 윤이 대통령이 될 때는 반헌법적 발언으로 된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이후 지금 이후는 이제 반헌법적인 형태로 이제 그들을 다시 한번 조직하려고 하는 식으로 가면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왜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됐는가도 문제지만 왜 당선이 됐는가라는 그렇죠.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주정치에서 놓고 보면 유권자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선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유권자는 제한된 대안의 구조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A, B, C, D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대안의 집합이 다양해야 됩니다. 사실. 좀 몇 개 있어야 A가 아니면 B, B가 아니면 C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 시스템이 주는 구조는 A와 B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왜 그 0.7%지만 조금 더 많은 유권자들이 윤석열을 선택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문재인 정부는 사고로 출발해가지고 사고 수습하다 끝난 정부죠. 네. 탄핵으로 갑자기 인수위도 없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등장하자마자 북핵위기 있었고 북핵위기 수습을 하다가 코로나 왔고 네. 코로나 수습을 하다 보니까 대선이 된 거예요. 네.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사실 외부적 위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국정 운영 공약이라든지 이런 걸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들 입장에 있어서는 위기는 잘 극복을 해가지고 그때는 만족감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네가 약속한 건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사실. 못했거나. 그러니까 불가피했다라는 부분을 양해하더라도 불만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조건인데 그럴 때 그러면 뭔가 제재를 하고 싶은데 다른 대안으로 있는 게 저 당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제를 물어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그런 형태의 대안의 구조밖에 유권자들한테 주지 못한 책임에 대한 부분, 더 나아가면은 적어도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니까 이 정당 시스템은 항상 축이 되는 정당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거를 이제 피벗 파티라고 하는데요. 축이 되는 정당이 시스템을 매니지하면서 가는 게 정당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좌에도 하나 우에도 하나 있는 나라도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하나의 축이 되는 정당이 좌우를 관리하면서 나가는 게 있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은 적어도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한 피벗 정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을 매니지하지 않았어요. 더불어민주당만 부강하게 그렇게 된 거죠.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조직도 커지고 의석도 많아지고 당원도 많아졌죠.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대안이 사실은 제거되거나 약화된 상태가 된 겁니다. 탄핵 직후에 시스템을 좀 다당화시키면서 유권자들이 대안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해야지 민주주의 체제의 체제 안에 유권자들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민주주의 체제가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을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풍선효과처럼 이 당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니까 딱 눈 돌려서 봤는데 제일 큰 저 당이 저 모양이지만 혹시라도 하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미지의 대상에 대해서 도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 정체불명의 대상에 대해서 도박을 했던 이런 게 있는데, 그 도박을 하게 만든 구조적 원인, 나아가서 이 구조를 방치하거나 또는 그 위에 올라탔던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저는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탄핵 이후에 이제 그 촛불 연합이라고 하는 그 다양한 세력의 연합을 제대로 챙기면서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를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저희 입장에서도 눈앞에 거악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거악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외부적인 계속 변수들, 뭐 코로나면 코로나, 뭐 경제위기면 경제위기,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 눈을 못 돌렸던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민주당이 더 잘 하려면 그런 것까지 다 해야죠. 다 해야 되고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고 관심을 좀 다양하게 가지면서 많은 의원들이 진짜 발바닥에 땀나듯이 뛰면 또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구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제가 되게 짚고,습니다만 연결해가지고 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뭐 사실 이게 민주당이 온전히 짊어져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일종의 프레임인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싫어하는, 그리고 특히나 계엄 이후로는 부정하는 사람들조차 윤석열을 만든 건 문재인 정부 아니야? 물론 그 반대에서 흔히 띄우는 프레임이긴 해요. 예. 저는 이 안에 굉장히 저열함이 들어가 있다고 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름의 답을 좀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다. 맞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때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윤석열이 보였던 태도는 검찰개혁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는 입장이었고,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감별해내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됩니다. 사실 문제는 이제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달성하기 위해서 검찰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기구와 그 국가기구의 역할을 사적으로 활용했죠. 그것을 이제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 부분도 또 잘못 아니냐라고 지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때 저희가 또 나름 겪었던 게 또 거대한 카르텔이었습니다. 언론과 국민의힘이라는 외부의 정당, 그다음에 검찰이라는 조직을 비롯한 관료들. 그래서 약간 많은 아쉬움과 반성을 하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정 정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정도 있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동의하는 건 한계가 있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이것도 거슬러 가면은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는 시점으로 딱 잘라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건 사고였죠. 사고였고, 그랬기 때문에 대선 준비도 못했고, 그 다음에 이 인수위도 없었고,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이 불운이었던 게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쳐놓은 사고를 이제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죠. 네. 근데 이거는 이거대로 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와 동일하게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국정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 라고 하는 비전 드라이브를 동시에 걸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집권하고 나가지고 한 100일 정도 기간을 돌이켜 보시면 사실상 그 시기에 인수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국정을 말하자면 만들어내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100일 정도의 기간에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쫙 간 거야. 이 시기에 검찰이 영웅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스텝 늦게 검찰개혁을 손을 대니까 이미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꽃바구리 보내고 엄청나게 환호했던 그들에 대해서 갑자기 문재인 정부가 칼을 댄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는 불운했던 거고 다른 하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이전에 민주당은 비전이 있었는가 이 문제는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문재인 정부 시절 내내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리 당 내부에서는 정당의 실력에 관련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외부로는 잘 말씀 안 드렸지만 뭐 두 가지죠. 하나는 정책적 비전, 두 번째 인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고 특히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정책적인 비전을 이제 쭉쭉쭉 내면서 실현에도 바쁜 시절에 뭔가 계속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 왜 우리가 이걸 못 만들어냈지라는 느낌 하나. 인물이라는 측면에서는 관료를 장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장차관으로서 가서 장악하는 그런 인물들뿐만 아니라 평상시 정당이 행정부와 계속 소통을 하면서 네트워킹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없네? 없네. 이런 자주 섞인 또 굉장히 뼈아픈 반성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당의 실력이라는 게 하루아침 되진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갈고 닦기 위해서 나름 그때 굉장히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지금도 어느 정도 노력은 하는데 대처해야 될 일이 계속 변명이라면 변명. 뭐 갑자기 계엄 터지고 막 갑자기 뭐 그러니까 이게 꾸준하게 뭐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정당 시스템 또 정당을 둘러싼 제도 예를 들어서 뭐 정당법이나 이런 것도 좀 바꿔서 당원이 지금 100만이 넘었는데 당직자 숫자는 그대로 묶여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풀어줘야 되거든요. 뭐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본질적 고민, 교육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땀 흘려 노력하는 거. 항상 보면은 교육 시스템 어느 당이나 그렇지만 좀 없고 이걸 구축하는 게 한가한 일처럼 여겨지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뭐 이런 것들, 당원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 굉장히 당원 토론 시스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축적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이제 서 교수님께서 지금도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주셨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결해서 결국은 이제 대안에 관련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도 똑같은 문제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하나는 지금 당장 이 내란 세력 그리고 위헌 세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럼으로써 이 헌정 질서를 회복할 것이냐. 이른바 구학의 척결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내는 문제. 이 두 가지 과제가 지금 파괴와 혁신의 이제 두 가지 과제가 동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한가한 소리 한다고 할 테고 예를 들면 제도 혁신이나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면 또 한쪽에서는 결국은 그거 뒤치다거리 하다가 설거지 하다가 말 그대로 끝난다. 이렇게 이제 될 테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는 이제 2024년 12월 3일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스테이지로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치에 대한 고민이나 솔루션이 다 리셋돼야 된다. 과거의 관성대로 가면은 안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적 자산이 뭐냐라고 하는 걸 냉정하게 평가해야 된다. 저는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유산 두 가지.
하나는 반체제 정당 국민의힘을 예. 어떻게 할 거냐. 일산이라고 불러야 되네요. 예. 네.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부정적 유산이 뭐냐면 이 정당 때문에 체제 안과 밖을 헷갈리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시민들이 예. 이제 굉장히 부정적 유산이고요. 긍정적 유산으로 제가 두 가지를 보는 거는 하나는 젊은 세대 시민들이 일종의 민주주의 체제 수호 시민연합에 합류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사태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군과 경찰이나 아니면 공공조직에 있는 관료 집단 상층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자들이 희박했다. 그렇지만 실제로 현장에 있는 상대적으로 젊고 상대적으로 그 크고 있는 공직자들은 민주주의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네, 이 사람들이 사실 막아낸 거잖아요. 예, 그 국회 침탈에서도 막은 거고 경호처에서도 그런 거고. 부정적인 유산은 최소화시키고 긍정적인 유산을 맥시마이즈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제도도 개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나 반체제 정당에 대한 기본 전략은 고립입니다. 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나치당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금도 있겠지만 프랑스의 국민전선 같은 경우에 있어서 올라오더라도 서로 내부적으로 입장이 좌우적으로 다르더라도 국민전선의 집권은 막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결선투표제에서 쫙 그렇죠. 직결을 하잖아요. 예. 이런 게 뭐냐면 정당 경쟁 과정에서 민주주의 안과 밖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도 지금 이런 정당 경쟁의 룰 세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당들이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 정당들이 상호 연합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열어야 된다. 긍정적인 유산과 관련해서 지금 젊은 시민들이 대거 들어왔는데요. 이 대거 들어온 젊은 시민들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또는 다음 지방선거, 다음 총선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지를 다양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반체제 저정당 빼고는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요. 이런 조건이면은 이 시민들이 우리가 이 광장에서 봤듯이 얼마나 발언도 잘하고 액티브하고 그렇습니까? 그 이분들의 에너지가 능동적으로 제도 안에 작동할 수 있도록 공간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방향으로 설정이 돼서 우리가 우리 민주주의 재건 프로젝트를 가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민주적 시민과 그다음에 체제 내에 이제 국가기구에 속에 있었던 그래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력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지가 넓어지게 일단 만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중앙 권력의 결정이 일어날 때 언제나 반체제 정당이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러려면 구조. 이 안에 다양한 세력들을 일단 만들어야 되고 이들 사이에 연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디자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일단 그 지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박준민. 거기에 좀 덧붙이면 뭐 그 결과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에 보니까 시스템이 취약한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이 의도적 고의적 태업에 대해서 태업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걸 방어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으로 좀 막을 필요가 아까 비결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막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국회에서 선출했는데 임명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황당한 그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손쓸 방법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계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좀 약간 다른 얘기지만 대통령 권한도 좀 사전 통제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보조 장치를 좀 달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좀 해야 될 것 같고 국민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좀 내고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좀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체제 정당에 대해서는 고립이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고립을 시키려도 활성화된 시민들이 본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게 파퓰리즘적으로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뭐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라든지 아니면 국민이 좀 입법 아이디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제도라든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명백히 채점하는 국민들이 있구나라는 걸 정치 세력들이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좀 더 약간 구체화해서 부정적 유산이라고 얘기했던 반체제 정당 그리고 그것에서 헷갈려하는 체제 안팎으로 오고 가는 그런 시민들, 결국 유권자들이니까 이분들 이것을 어떻게 최대한 정리해낼 건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뭐 처벌도 있을 테고 고립도 있을 테고 그렇건데, 거기 한 가지 과제가 될 테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 과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한편으로는 이들을 효과적으로 권력에서 집권에서 배제하는 방식의 정치 구조와, 그다음에
집권한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 네, 현재 대통령제 하에서 또는 그 바깥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디자인할 것인가라는 문제 정도로 만약에 요약해서 본다면 이 부분 서복경 교수님의 대안은 어떻습니까? 이 반체제 세력을 반체제 정치 집단을 고립시키려면은요. 지금 헷갈리는 유권자들 중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는 네. 보수적 유권자들의 선택지를 빨리 만들어줘야 네.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그 속성 다당제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방법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첫 번째가 빨리 정당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그 창당 발기인 때부터 신고를 해야 되고 6개월 안에 그 정당 등록을 하면서 사무실은 꼭 서울에 있어야 되고 5개 시도당에 다 사무실을 내가지고 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만들어야지만이 정당으로서 등록할 수 있게 제한해 놓은 이거 빨리 풀어야 된다. 네. 건강한 보수, 정당들이 다양하게 생성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건강한 보수 정당들이 원내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원내 교섭단체 열석으로 줄여주는 거 빨리 해야 된다. 이거는 해서 그 3당, 4당들이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게 하면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님들 중에서 한 10분 정도는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체제 안에서 활동하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 지금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당장 2026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선거에서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해봐야 된다. 예. 그래서 결선투표제가 만들어내는 정당이나 선거연합의 효과라고 하는 효능감을 유권자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 권력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흔히 자꾸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이 이따만큼 갖고 있으니까 요걸 떼고 요걸 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을 제한시키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방식은 뭐냐면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겁니다. 네. 입법부가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이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문제를 개헌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갖고 하는 권한을 A를 좀 띄고 B를 좀 띄고 이런 식의 저쪽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보통 뭐 내각제나 분권형제나 그렇죠. 예. 그게 아니고요. 의회를 강화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요번에 이 사태를 거치면서 유권자들이 저는 국회의 발견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태까지 우리가 민주화를 하고 나서 이 긴 38년 정도 기간 동안에 여전히 국회는 말하자면 밥값 못하는 조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항상 어떤 개혁을 요구를 하면 광화문에 가서 대통령 보고 하라 그랬어요. 네. 근데 국회 보고 개혁을 하라. 국회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라라고 요구를 했던 경험은 요 직전에 보면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국회는 탄핵 소추해라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권자들이 국회에 와서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이런 역사가 처음이에요. 네.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의 권한 강화라고 하는 문제 이게 헌법을 뭐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요. 아닌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 따지고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을 말아 드실 때 차관 정치하셨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국정 운영에 전횡을 행사를 할 때 말도 안 되는 인사권 행사하면서 사고를 엄청 쳤단 말입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대통령한테 보장하고 있는 인사권은 기껏해야 한 50개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법률로서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한 1,500개 됩니다. 이 법 저 법 다 뜯어보면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관 밑에 지금 이제 고공단이라고 하죠. 고위공무원단 임명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고위공무원단 구성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행사하고자 하면은 다 침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국회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공무원 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할 수 있는 공직의 숫자를 법률을 개정을 해가지고 확 늘려야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대통령 직속 그 기구로 감사원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회계감사 기능에 대해 가지고 감사원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부분들도 국회가 대거 늘어야 되는 것이고요. 국회의원님들이 유권자들한테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저는 대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선거제도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정당 제도를 바꾸거나 국회 운영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어떤 경로를 택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의석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이 얘기를 한 20년째 하는 것 같은데요. 항상 그 얘기를 하면은 다 맞는 얘기인데요. 유권자들이 싫어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이 방송을 보시는 유권자분들한테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지금 의석수를 늘려야 됩니다. 국회가 힘이 세져야 됩니다. 국회의원 머릿수가 많아져야지 행정부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300으로 제한되어 있는 이 수를 늘려야 된다. 그렇죠, 이 부분. 예, 지금 선거제도를 바꾸려고 해도 의석수가 늘어나야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가 이 650조가 넘죠. 재정. 이 재정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쓰는가라고 하는 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300명의 의원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의원 한 사람 늘리는데 들어가는 비용하고요. 이 한 사람을 늘려가지고 재정 통제를 제대로 해가지고 새는 돈 잡는 거하고 가성비를 따지면은 후자가 훨씬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국회의원분들도 유권자들이 싫어하니까 나는 그 얘기는 죽어도 못해. 이거 아니고요. 근거를 가지고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입법부가 자리를 잡아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시고 기존의 그 관성을 좀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또 허큰 교수님이 또 이제 막 쏟아 주셨는데 일단 크게 그냥 두 가지 영역으로 정리하면 법률 개정으로 가능한 영역과 이제 개헌이 좀 필요한 영역으로 아마 나눌 수 있을 텐데 법률 개정은 이제 정당법 빨리 바꿔서 속성 다당제 그러니까 지역에서 다양한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정당들이 등장하도록 해야 된다. 원내 교섭단체 진입장벽 낮춰야 된다. 그리고 지선에서라도 결선 투표제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법률 차원에서 좀 의회의 정부 인사권 통제를 할 수 있는 영역들, 고공단에 관련된 이 부분은 좀 넓혀야 된다. 이게 일단 하나 제안해 주신 거고, 일단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 헌법에는 예. 국회의원을 200명 이상으로 200명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예. 이것도 그럼 법률 과제로 예. 들어가는 예. 거고. 그럼 개헌 과제는 구체적으로 너무 말씀을 안 주셨지만 어쨌든 의회의 권한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약간 방향성을 주셨고요. 아니요, 저는 지금은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률로 할 수 있는 국회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개헌은 지금 바람직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건상. 예, 그럼 아예 이제 개헌에 관련된 논의는 차단했다라고 치고, 예. 예. 법률 쪽의 관점에서 그러면 이 부분은 뭐 지금 의회에 계시니까. 사실은 이제 국회가 제 기능을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해야 되는 일도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 통제도 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법률안이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생산성 있게 만들어내야 돼요. 어느 나라나 의회가 지금 생산성이 떨어져가지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민주적인 위기를 대처를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정부에 대한 통제도 좀 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당제 관련돼서는 이것도 굉장히 논쟁적이긴 한데 국민의힘 내부에도 보도를 보면 한 16명 정도의 의원들이 아주 외롭게 모여 있대요. 16이요. 16명 정도 보도 보면은 예.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면서 참 예. 힘들게 살아남아 있다는데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너무 안에서 뭔가 하기가 힘들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뭐 나오겠다고 지금 당장 얘기한 건 아니고 그래도 가능성이라도 좀 열어드리는 뭔가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좀 열어두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시국입니다. 시국이고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말씀하셨던 뭐 여러 가지 다 이제 진짜 고민하고 검토돼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진짜 피벗 정당으로서 당의 부각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시스템 전체를 매니징해야 된다는 목표의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는 8년 만에 또 탄핵했잖아요. 네. 계엄이라는 게 갑자기 터져버리고 뭔가 시스템 전반을 발전시키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필요하다면 일정 정도 내려놓는 것도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민주당이 이제 수권 능력을 가진 정당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주주의 그렇죠. 헌정 시스템 질서를 전체를 매니징하고 지키는 발전시키는 정당이다. 그리고 개선시키는 정당이다. 그리고 그러려면 이제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국회는 되게 나쁜 말로 하면 나부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뽑은 대통령으로 뭔가를 해야지 국회는 거기에 걸치적거리는 존재일 뿐이야. 이런 식의 생각 같은 게 있었는데 국회가 그래도 우리 헌정 질서를 지키는 곳이고
우리가 국회에 가서 호소를 해야 뭔가 바뀔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늘어난 거. 예. 이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는데 정치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제 국회가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결국은 이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는 거랑 사법적으로 내란죄 심사 그 판단이 과정이 진행되는 건 이제 별개로 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조기 대선이 만약에 가능하게 되면 그 전과 후에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특성상 대선으로 다 몰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에게 다 관심이 또 다시 한번 집중이 되면 결국 내가 새로 뽑았으니까 이제 국회 됐고 대통령이 뭐 해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어떻게 이 시기별로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익히 지금 예상되는 바가 이번 그 탄핵이 인용이 됐을 때부터 대통령 선거 표결 결과가 나오고 나서 상당 기간까지도 예. 이 탄핵을 불수용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마 대선 결과를 부정선거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들의 규모와 강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는 지금은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평이하지 않을 것이다. 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편으로는 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연합이 해체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이 강하게 결집되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이 그 탄핵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대선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 대선 국면에서의 이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해설의 목소리, 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말할 수 있는 목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구도는 적극적으로 지금부터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가 누가 되시든 간에 그 후보분이 대선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공약을 내는 모든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조직을 통해 가지고 입법부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대선 후보들은 나 행정부 장악을 하면은 뭐 행정부를 통해서 이거 할 거야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우리나라의 이 민주주의 체제 수요의 프런트라인은 입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를 어떻게 존중하면서 내가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마인드를 명확하게 박아줘야 된다. 그래야지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기 위한 일련의 프로그램이 당내에서 정리돼 있어야 되고요. 그게 후보의 메시지나 목소리로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음 정부가 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 콘텐츠의 생산과 정책들을 만들어서 유권자들하고 대면 접촉을 할 것인가 라는 기획들도 동시에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되게 멋있게 싸우라는 말씀이시죠. 멋있게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 멋있게 싸울 필요가 있고 당리당략보다는 전체 국민과 사회를 생각한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죠. 당연한 건데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승리한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지금 선거 승리 이상의 승리를 좀 거둬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런 생각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요. 쉽지 않은 싸움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상당히 아마 어려울 텐데 지금 이제 그러면 이게 아주 짧은 최근의 것과 아주 좀 약간 좀 멀리 떨어진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런 마무리를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당장 아마 시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예. 지금 과연 목소리의 크기가 도대체 어떻게 다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론조사를 믿을 만한지조차도 되게 의심스럽고 언론이 전달해주는 지형 결정적으로 상당히 좀 왜곡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현재의 국난을 어떻게 그래도 더 민주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믿게 만들어 줄 것인가 이 부분에서 어떤 담론이 필요할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그래도 새로운 공화정을 만들기 위한 개헌적 논의들은 필요할 텐데 이게 적절한 시점은 언제쯤일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논의하는 게 좋을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라 그건 또 두 번째 한번 듣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이 단기간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담론들이 필요할까. 일단 지금 여론 지형은 알 수 없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워낙 오염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불법을 행해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뭐 대통령제를 어디로 바꾼다라든지 안 바꾼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시켜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독재 체제로 회귀하는 것에 방치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체제의 경계에 서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유권자 여론조사가 몇 프로가 나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여론조사 퍼센테이지가 다소 내가 생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시민 여러분들이 정당들하고 민주주의적인 정당들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넓혀야 되는 문제지 이 의견이 다수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독재를 회귀하는 거를 냅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명료하게 기준선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고 일희일비 안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개헌 문제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상당 기간에는 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들을 지나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있는 헌법과 법률을 제대로 고치는 거는요. 어떨 때 하는 거냐면은 지금 잘 작동하고 있지만 또는 조금 오작동을 하고 있지만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헌법과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5천만 정치 공동체가 서로 지키기로 하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이 약속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는 정당과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헷갈리는 유권자들하고 같이 지금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의 약속을 갱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기존의 약속을 지킬 의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고요. 그래서 대충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선거 끝나고 정도 논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여론조사 뭐가 맞는지 모르는 거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런 독재나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러면 민주적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을 포기할 거냐 오히려 더 열심히 이거 우리가 제대로 지켜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두 번째 헌법이 정상으로 돌아온 때야 비로소 개헌의 논의가 가능하다. 가까이 봐도 지선 정도가 아니겠느냐. 지선 이후. 그렇죠? 예. 박주민 의원. 또 헌법이 얘기하는 우리 사회 원칙에 대해서 좀 재확인하고 그것이 확고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고민이 저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처럼 뭐 검찰 등 수사기관이 막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건 당연히 이제 범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할 것 같고 뭐 남아프리카나 이럴 때 보면 무슨 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당사자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그런 내용이 전 국민에게 공유가 되고 토론도 하고 하는 과정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슈와 쟁점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에 이런 시스템이 부족했구나. 그렇게 좀 정리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개헌 논의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시기가 뭐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아마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정리가 좀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국민들도 헌법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요거는 이렇게 좀 바뀌어야지. 생각이 좀 다를지 몰라도 그런 게 좀 잡혀야 개헌 논의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아래로부터 저는 개헌 논의가 이번에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위에서 뭐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거가 아니라요. 예. 그러면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형식은 어떤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이번에 있었던 약간 헌법적 이슈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위원회든 뭐 이런 걸 통해서 쭉 점검해 보면서 국민들도 그걸 보시고 토론도 하시고 하다 보면 잡힐 것 같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뭐 우리 시스템에 대한 얘기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멋있는 이름은 아닙니다만 헌법 유린의 진상 조사를 위한 뭐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뭐 국회가 뭐 발의를 하건 뭐 하건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다양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 결과로서 어떤 부분이 훼손됐구나. 그렇죠. 어떤 걸 지켜야 되는구나. 그렇죠. 어떤 거는 개선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의 논의가 나오면 거기에 바탕을 둬서 알겠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또 뭐 전문가들이 뭐 증인 불러다가 막 하는 것만 하지 말고 국회도 지금 경험이 좀 쌓여서 공론화 기구를 운영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여론조사도 하고 수기 토론도 하고 막 했던 그런 것도 다 그런 위원회에 붙여가지고 하면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좀 하면서 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상상만 해본 건데 사실은 그 국회 앞에 잔디밭 있죠. 거기에 무대를 개설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민공동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재밌겠네요. 그래가지고 거리에서 보면은 이 시민들이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어진 시간 안에 순서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순서 받아서 네. 자기 할 얘기들을 한 거에서 주제를 잡아가지고 이 토론을 계속 진행해 나간다든가 의제를 받는다라든가 그러니까 또 좀 시민들이 있는 논의의 공간이나 기획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이나 여당으로서의 국민의힘 그리고 현재 이제 폭동을 일으킨 어떤 일부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려해야 되는 것이 정당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높인다거나 이렇게 이제 공론의 장을 넓혀가지고 참여들을 이제 촉진하는 그런 되게 바람직한 민주적 과정이 오히려 극단주의적 세력들이 밀고 들어와서 그걸 오염시키는 입구를 열어주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들 위축되는 상태. 이게 정말 참 우리 민주주의에 정말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려하는 시민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고 어떤 정부들을 새로 건설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박주민 의원님. 서복경 교수님 잘 정리해 주셨지만 부정적 자산도 있지만 긍정적 자산도 예.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키워나가기 위한 이제 이후의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했던 문법과 방식 말고 좀 재밌고 막 참여하실 수 있고 뜨겁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만민공동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런 것들 통해서 그 에너지가 좀 더 확대되고 커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논란이 좀 건강하게 정리되는 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겠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초기에 광화문 1번가 같은 거 했거든요. 막 스케줄이 정치적 스케줄이 바빠서 대선 전에 그걸 원활하게 하기 어려우면 대선 후에라도 네. 국민과 함께 그런 것들 정리해 나가는 네. 과정. 맞습니다. 뭐 국회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진실과 화해위원회 같은 위원회 한다든지 이런 것들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복경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강합니다. 인류가 만들어 놓은 정치 체제 중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이거를 능가하지 못하는 이 체제 자체가 한계도 많지만 이게 그래도 그나마 나은 인류가 검증해온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들에 대해서 가장 강한 솔루션은 뭐냐면 더 많은 민주주의입니다. 네, 맞아요. 그것은 더 많은 민주주의의 공간을 창출하고 만들어 나가는 힘 자체가 민주주의의 위협을 분쇄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한 방법이기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더 활발하게 이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진행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서복경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처럼 민주주의는 강하다. 그리고 이건 역사적으로 검증된 진리에 가깝다라는 점에 여러분들이 아주 튼튼한 마음의 기반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의 이제 계엄 선포, 위헌적 계엄 선포에서 현재와 같은 이런 난동에 이르는 사태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결함이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드러난 적이 또 있나 싶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면 이렇게까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또 강하게 드러났던 적이 또 있었던가? 그리고 우리가 아주 일반적인 시민에 이르기까지 헌법의 가치에 대해서 법률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렇게까지 논의하고 고민했던 적이 있었던가 싶은데요. 바로 그런 고민과 그런 열정의 결과물이 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보수해내고 또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되리라고 믿어봅니다. 그와 같은 민주적 시민의 열정의 바탕을 둬서 저희 정주의 토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개척할 의제를 세우고 토론해 나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하고요.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어찌냐는 지금 우리는 지역 대 지역의 대결이 기본 구도이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가면은 1차 진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 가운데서도 극단주의가 있습니다. 극단주의. 타협 없이 자기들의 주장만을 하여튼 관철하고 적어도 상대방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전 국민이 나를 지지할 때까지 오로지 타협하지 않고 상대의 문제점만 지적하고 타도를 외치는 정치, 이것이 극단주의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소위 온것 노선과 극단 노선 사이에서의 대결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대충 내다봐야
정치를 읽을 수 있고 유권자로서 제대로 된 선택을 앞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